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6월 8일 북한 외무성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미국의 제 할 소리를 다 하며 당당히 맞서 나가는 나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하여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북한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 발표를 보니까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게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요약하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압박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2017년 전후로 북한과 미국이 반관-반민 회담을 했습니다. 반관-반민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영어식으로는 1.5트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관-반민이라고 해서 정식 회담이 아니고 비밀리에 의미 없는 자리를 가진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대화 채널이 꽤 주목을 받았었어요. 반관-반민 회담이 열리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체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측 참가자가 하는 말이 북한 측은 트럼프가 미친 건지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건지 궁금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죠. 북한과 미국이 세계인의 관심 속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야, 트럼프 왜 저러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북한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일단 트럼프의 행동이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완전히 조롱을 한 겁니다. 사실은 회담이 바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대화 내용인데 이런 정도로 북한이 미국을 모욕하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3년을 보면 이때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고위급 회담을 얘기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때 전쟁 위기가 엄청 고조됐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좀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이런 위기 상태가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반도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가족들은 한국에서 철수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철수하고 그랬어요. 미국이 공격할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쟁 위기가 고조됐었냐면은 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 때는 북한이 NPT에 가입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여기랑 같이 해가지고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야, 니네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저기 저 시설이 의심스러우니까 저기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이 핵 안전조치협정이란 걸 맺고 남과 북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이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미국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핵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때 북한과 미국이 어느 시설을 사찰할 건지 대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합의가 끝난 뒤에 나중에 합의되지 않은 또 다른 시설을 지목해가지고 거기도 사찰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데 지목해서 거기도 핵무기가 없으면 또 다른 데 지목하고 온 군사시설을 다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억지죠. 심각한 주권 침해다라고 북한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를 했어요. 한미연합훈련은 군사행동이잖아요. 중단했던 거를 재개한다는 거는 전쟁을 하겠다, 군사 적대 행위를 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전쟁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된 겁니다. 북한은 야, 이럴 거면 NPT에 가입 안 한다 이래가지고 탈퇴를 선언을 하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거예요. 이 회의가 시작할 때 사진의 왼쪽에 있는 미국 대표가 대뜸 3일 안에 NPT 탈퇴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막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막 했대요. 아마 기선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거겠죠. 갈루치 미국 대표의 생각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상대방이 야, 미국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면서 저자세를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북한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북측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국 대표의 이야기를 듣더니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가려고 하는 미국 대표한테 볼펜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미국 대표가 깜짝 놀랐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위급 회담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볼펜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있으십니까?
북한 측 대표가 볼펜을 던진 뒤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3일 뒤에 선전포고하고 전쟁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대표가 아니다. 우리 여기 마저 이야기하자. 이 평화회담이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북한이 고압적으로 볼펜까지 던지는 어떻게 보면 모욕,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로 압박을 해버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76년에 있었던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당시 미군이 판문점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판문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군사적으로 미군과 북한군이 같이 있는 매우 예민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은 상호 합의하에 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합의 없이 나무를 베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쪽에서 왜 합의되지 않았는데 나무를 베려고 하냐, 합의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렸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가지치기를 강행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군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얘네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상태에서 보통 물러가기 쉽죠. 보고를 하고 여기서 당장 충돌이 일어나면 외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러가는 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행동 아닌가 싶은데, 북한군은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지치를 막겠다고 해서 미군이랑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장에 따르면 미군이 던진 도끼를 북한군이 대던져가지고 미군이 사망하게 되기까지 했어요. 미군 2명이 죽었습니다. 미군까지 죽으니까 미국이 데프콘2 전쟁 관련한 경보 중에서 2번째로 강한 거예요. 전쟁 일어나기 직전 단계입니다. 데프콘2를 발령을 하고 각종 전투기랑 항공모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여와서 전쟁하겠다고 울러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북한이 어떻게 했냐, 굴복한 게 아니라 전군에 전투태세를 내리고 전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고 무기를 잔뜩 들여왔지만 전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려고 했던 나무를 베는 걸로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끝났어요.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대하냐, 이 태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1968년 푸에블로 사건입니다. 푸에블로는 정차라는 배예요. 첩보함. 근데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첩보함이 다른 나라 영해를 막 침범해서 대놓고 첩보 활동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에블로도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아예 푸에블로는 임무 중에 하나가 소련 영해랑 북한 영해를 공공연하게 들어가서 대놓고 첩보 활동을 했을 때 소련과 북한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살펴보자. 이게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푸에블로가 먼저 소련에 갔습니다. 기지를 정찰하는데 소련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음껏 정보를 취합하고 왔죠. 그 다음에 북한을 간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군이 첩보를 하고 그러니까 해군 7명이 푸에블로에 쫓아와가지고 올라타서 푸에블로의 승무원이 총 83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명을 사살하고 82명을 생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푸에블로가 나 미국 배니까 건들지 마라 이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죠. 자기 나라 배가 다른 나라에 납포된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도 미국이 항공모함이랑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 이런 거를 잔뜩 한반도에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선원들이랑 푸에블로랑 돌려줘라 라고 했어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냐, 알겠다,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돌려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이 보복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보복을 하고 전면전쟁을 하면 우리도 전면전쟁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때 또 전쟁을 못했어요. 대신에 북한 영해에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사과문을 쓰고 성원들을 소환받았습니다. 푸에블로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다음 사례로는 북한이 미제의 각을 뜨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을 뜬다는 거는 동물 고기 같은 거를 조각조각 떼어낸다는 거예요. 미제국주의를 세계 도처에서 조금씩 파괴시켜 가지고 미국을 결과적으로 몰락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각을 뜨자 이런 주장을 북한이 대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960년에는 김일성 주석이 체게바라를 만났습니다. 이때 체게바라에게 미제의 각을 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식 외교 자리에서 예를 들면 탄자니아, 캄보디아, 이라크 등등과 외교를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서도 미제의 각을 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외교 자리에서 미제의 각을 뜨자라고 미국을 규탄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 때의 일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군이 처음으로 참전해서 전투를 한 게 1950년 7월 5일입니다. 그때 북한군과 처음으로 싸운 부대가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예요. 이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무엇보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랑 일본이랑 싸우면서 이겼다라는 자신감도 엄청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상태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이 생각했을 때 북한군은 미국이 왔다는 걸 알면 그거 아는 순간에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라를 만든 지도 얼마 안 된 작은 후진국인 거죠. 그래서 스미스 부대가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진지를 딱 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북한군 선두가 오는 거예요. 선두에 전차 부대가 쭉 진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미스 부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차 부대를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전차 부대가 스미스 부대를 향해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슝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왜 저 전차 부대가 우리랑 안 싸고 지나가지?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면 당연히 반격을 하고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미군이 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도망가겠구나. 근데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미군이 왜 저러지? 라고 혼란이 온 거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미군이 북한군이 미군을 무시하고 지나갔을 리는 없다. 미군은 자기가 무시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무시당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거나.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북한군이 우리가 한국군인 줄 알았나 보다. 미군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지나가지 못했을 텐데 한국군이니까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가고 있는 북한 전체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군이 아니다. 우리는 미군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쳐봤자 지나가는 전차 부대가 돌아옵니까? 아니죠. 그 뒤에 1시간쯤 지나서 북한군 본진이 와서 스미스 부대는 박살이 났대요. 이 사례에서도 보면 미군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건 거죠.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6개 살펴봤는데 사례는 많아요. 미군 장성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임명돼서 임무를 하다 보면은 북한한테서 하도 모욕을 많이 당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다 그래요. 그만큼 모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이런 북한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이 미국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압박하는 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무너져야 하는 나라, 그래서 미제에 각을 떠서 우리가 무너뜨리겠다, 이런 태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소련도 미국의 눈치를 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가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소련이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푸에블로 사태 때도 영해를 넘어서 불법적인 적대 활동을 한 건 미국인데 소련은 북한을 도와서 미국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야, 미국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골치 아프다 생각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했어요.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옐친 대통령 시기 때는 러시아는 아예 친미 행보를 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처음에 소련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후퇴하면서 변절이 될 때는 소련을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소련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면서 국경에서 전투가 일어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졌거든요. 근데 이 중소 갈등이 고조될 때 미국이 이간질한 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이간질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응하더라고요. 소련도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미국도 소련과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미국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개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놀아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같이 놀아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미국에 포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미국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200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정찰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가 중국 전투기랑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인 조종사가 사망하기까지 했어요. 중국은 이 정찰기를 납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가 영공을 넘어가 놓고 오히려 중국이 바짝 붙어가지고 비행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잘못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했냐, 미국한테 정찰기랑 승무원을 돌려줬어요.
눈치를 본 거죠. 근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미국이 푸에블로를 달라고 해도 이건 전리품이니까 안 준다 이러면서 안 돌려주고, 푸에블로 사건 다음에는 미국 정찰기랑 헬리콥터가 북한 영공을 넘어갔어요. 2차례에 걸쳐서. 그랬더니 북한이 어떻게 했냐, 넘어오는 족족 격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우린 이길 수 없어,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거고 싸워서 미국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 니네가 뭔데 이렇게 횡프냐, 우리는 너네가 뭐든지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를 아주 쓰레기 같은 제도, 열등한 제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인간 증오사상, 약육강식, 인종차별, 폭력범죄, 인신매매, 쓰레기 같은 문화가 성행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는 사멸될 수밖에 없다, 그건 역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야, 미국은 대단한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좋은 제도고 승승장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나쁜 나라고 미국의 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열등한 체제다, 사회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건 역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난리를 쳐도 야, 저 쓰레기 같은 나라가 또 난리치는구나, 어차피 없어져 버릴 나라인데 왜 저렇게 하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서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사멸해 갈 나라로 생각해서 멸시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전쟁 때만 해도 국력이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한국전쟁 때 미국은 야, 핵무기를 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소총이 부족해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북한은 미국을 멸시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분단되어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 첫 번째 배경으로는 먼저 북한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믿음은 지도부와 국민 사이의 일심 단결을 말합니다. 북한이 미국이랑 싸우자고 결정을 내리면 그게 끝인 건 아니잖아요. 일단 북한은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되겠죠. 전쟁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위기를 겪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도부가 국민을 못 믿으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다,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미국이랑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국민도 지도부를 못 믿으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미국한테 싸움을 거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맞서 싸우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기가 어렵죠.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노동당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형편이 이렇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산악같이 나서는 인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인민의 의거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국민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민들이 나서준 사례 중에 하나로 천리마 운동을 들었어요. 예로 천리마 운동은 1956년 말에 김일성 주석이 강선제강소라는 곳을 현지 지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김일성 주석이 강선제강소에 가서 작년보다 강제를 1만 톤 더 생산하면은 나라가 허리를 편다 라고 하면서 생산을 늘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이 1만 톤 증산하는 걸 넘어서 4만 톤 넘게 증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김일성 주석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100번 승리한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국민이 나선 사례로 들 수 있는 거는 또 푸에블로 사태 때도 보면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니까 북한 학생들이 자기가 근위대, 결사대가 되겠다면서 결의문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의문을 북한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학생 군사 조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학생 군사 조직 이름이 붉은 청년 근위대예요. 1993년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을 때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생과 대학생들이 입대를 창원했는데 그게 15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배짱을 부리면서 맞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2020년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미 대화가 잘 돼서 관계가 개선되면 제재가 해제되겠지라는 식으로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 제재가 풀리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면 돌파로 뚫어나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수세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걸 공격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라는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이 칼을 들면 더 큰 칼을 휘두르고 미국이 총을 쏘면 우리는 대포를 쏜다.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은 대대로 공격정신을 기질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세적인 자세를 보이면 상황이 악화되니까 아예 공격적으로 나서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미국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도 약하게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 세게 나가야 미국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압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다음으로 경험을 적었는데 무슨 경험이냐. 북한이 미국에 맞서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을 승전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저기 있는 한국전쟁 기념탑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이라고 부릅니다. 탑도 상당히 이제 기상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미국 의사당에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한테 패배를 하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잘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뭐 이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미국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념비 같은 걸 만들어도 보면 아주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보통은 국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국주의. 전쟁을 하면은 웬만하면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국전쟁에서는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동상들인데 보면 다 겁에 질려서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미국은 아니고 영국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전쟁 기념 동상인데 죽은 동료 앞에서 묵념하는 뭐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패배를 기립니다. 정전협정에 사인한 미군 사령관도 자기는 이기지 못한 정전협정에 사인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거는 주한미군의 한 공병대대의 사진인데 미 대대에서는 매해 부대기를 불태우는 행사를 합니다. 1950년에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부대기를 빼앗길까봐 자기네들끼리 태워서 없앴다 그래요. 북한군한테 패해가지고. 그 치욕을 잊지 말자 뭐 이런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북한은 한국전쟁을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미국은 자기가 졌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니까 한국전쟁이 북한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전쟁만이 아니라 뭐 푸에블로나 90년대 핵위기 이런 건 모두 북한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때문에 북한이 더 많은 폭탄과 미사일을 갖게 됐다. 트럼프의 잘못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든을 이번에는 볼턴이 비난을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잘했는데 미국은 한 게 없다.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미국에서는 언제 한번 야 대북 정책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오바마처럼 해도 실패하고 트럼프처럼 해도 실패하고 바이든처럼 해도 실패하고 항상 실패했다라는 평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항상 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싸우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자신감이 북한이 미국을 멸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북한이 이제는 군사 무기에서도 미국을 앞서요. 그전에는 미국의 무기가 더 좋다,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에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미국과 북한의 우위가 바뀌었다. 무기 분야에서 누가 더 세냐? 이 우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2017년까지만 해도 화염과 분노니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센 발언도 종종 하고 했는데 2018년부터는 북한이 강경 발언한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바이든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미사일 쏘면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저자세를 보이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로도 SLBM이라든가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무기들,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무기고 미국이 방어할 수도 없는 첨단 무기를 마구 개발하고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외무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탄, ICB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 실제로 몇 나라가 되냐면 북한,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책상 변화가 없고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잖아요. 국민을 믿는 특유의 정치 철학도, 공격 정신도 그대로인데 여기다 승리의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무기까지 우세한 거예요. 야, 옛날에도 미국을 이겼는데 이제는 미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멸시하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증폭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북미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